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 전국모의고사 2월 출제 민법 과목을 담당한 민석기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이제 34회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바라보는 방향성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를 연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들 가지고만 좀 연습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지금은 아직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느껴보는 그런 느낌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 기출문제는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과감하게 패스하는 연습도 좀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아예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지문은 좀 판단이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그럼 판단이 어려운 대로 그냥 접근해 가는 겁니다. 지금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했는데,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 약간 승계의 모양이 있지만 이건 이제 줘서 승계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효 완성한 사람이 가져가는 원시 취득으로 판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승계되는 현상이면서 그 매매 목적물 이외의 것이 다른 것이 승계되지 않으니까 특정 승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명채권 양도가 준물권 행위다 하는 이 지문이 지금 시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삼각형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양도라면은 물권 행위가 되겠지만은 지명채권의 양도니까, 자, 물권 행위는 아니고 물권 행위에 준하는 준물권 행위 이렇게 평가되는 건데, 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삼각형 치고 넘겨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자, 이런 최고 같은 것을 이제 의사의 통지라고 분류하는데, 뭐 판례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 뭐 관념의 통지, 뭐 감정의 표시, 뭐 이런 부분들은 외우자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삼각형 대응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발생되는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 수리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하는 거고, 말 그대로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형성권이라는 것이 되려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권리 변동을 형성시켜야 되는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일 뿐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무엇이 형성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에 삼각형이 나온 것은 공부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5번 지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아직 공부가 좀 미숙한 부분이지만 한 6월 이후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권 많이 볼 거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틀리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 4번을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42번 보겠습니다. 자,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엑스토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는 문제고요. 뭐 간단하게 사례 구도를 잡아본다면, 갑으로부터 매도 대리권을 받은 을이 병에게 갑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런 대리행위 문제가 되겠고요. 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나 매매, 잔금의 수령 권한을 갖는다 했는데, 판례상으로 우리 수령이 뭐 보존, 이용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매매대금 수령이나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주는 권한은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죠. 기본 판례가 되겠고요. 자, 이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 수령이나 연기 같은 것은 포함되겠지만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분명히 권리를 없애버리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자, 별도의 대리권을 받아야만 있는 행동이 되겠고,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으니까 해제 대리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은 해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이번에 바로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에서 틀린 지문이 빨리 발견이 됐을 때에는 그 뒤에 지문에 대해서는 아예 읽지 않고 넘어가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어요. 뭐 빨리 좀 점검해 보면, 계약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은 당사자인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겠죠?
자, 이때 을과 병이 아니라 갑과 병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일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당사자가 갑과 병이니까 병은 을에게가 아니라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고,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가 맞겠네요. 자, 이번에 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대리권 남용 현상을 말하는 건데,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여기 보면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나오니까 이때는 자, 무효로 평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완전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정답이 지금 대리권의 범위 쪽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 문제는 3, 4, 5번에 좀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맞출 수 있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공정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내가 실수로 뭔가 놓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차 점검이 필요해요. 틀린 것 고르는 문제에서 틀린 부분 발견했다면 빨리 지나가셔도 괜찮은데,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에서는 틀린 자리가 좀 발견되더라도 또 이 지문이 맞는 지문 같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들을 좀 교차 점검하는 습관도 좀 좋은 습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폭리를 취하게 되었을 뿐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하려 한 건 아니었다라고 한다라면 불공정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 무경험한 현상과 함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폭리자에게 폭리 행위에 대한 악의, 적극적 이용의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불공정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서 정답인 것 같지만 너무 성급하게 1번 하고 2번 패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는 빠른 속도로라도 틀린 부분을 좀 교차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 법률 행위를 판단할 때 자, 궁박경솔 무경험 중 대리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경솔이나 무경험만, 행동에 관련된 경솔 무경험만 대리인 기준이 맞고요. 궁박은 본인 기준 평가를 해야 되는 효과에 관련된 요소니까 2번 질문은 틀렸고요. 자, 3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는데 좀 낯선 지문이죠. 그런데 그 급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면 그러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이런 원리에 따라 자, 그 부분의 하나여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로 되는 이런 구성을 띠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삼각형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번 경락됨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도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는 무효가 될 수 있어도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 무상행위하고 경매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백사조 조문의 적용 범위에 관련된 기본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일종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이는 안 돼요. 하지만 2010년에 무효행위 전환, 다른 법률행위로 바뀌어서 효력이 발생되는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좀 빠른 속도로 점검하더라도 뒷지문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고요. 뭐 그러다가 삼각형 지문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선택의 차원에서 1번 지문이 조금 더 맞는 지문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옳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이 복대리는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지만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렇게 상대방 만나서 대리인하는 구조를 복대리라고 하죠. 자,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문제 접근이 좀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는 개념으로 본다라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을 할 수가 있고, 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복대리 선임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자기도 원해서 대리인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좀 자유롭게 복대리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던, 복대리인이 상대방을 만나서 법률행위 하던 갑과 병,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효과에는 차이가 없이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법조문이고요. 3번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 대리인은 법률행위의 권리 의무를 책임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4번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 선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일단 삼각형 쳐놓고 보겠는데,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다. 자, 그러면 자, 을의 능력에 따라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명시적으로 복대리 선임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면 복대리 선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묵시적으로 승낙 받은 것만으로 복대리 선임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자, 판례상으로 봤을 때, 자, 대리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뭐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리인의 능력이 크게 좌우를 하는 부분이라면 묵시적 승낙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부분인데, 직접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보류해 두고, 자,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도, 이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대리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 복대리를 선임한 시점이 대리권 소멸 전인지 후인지에 사실 관계없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현대리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고, 출제 기록도 많이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답이 4번 지문이 되는데, 이 문제는 4번을 내가 명시적으로 알아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1번, 2번, 3번, 5번을 좀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약간 경험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 모의고사에서는 판단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다른 지문들을 제거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도 좀 꾸준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45번 통정어의 표시에 제3자를 찾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우리 출제 교수님들끼리 논의했을 때 학생들이 맞추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풀지 말아야 될 문제로 분류를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단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제3자를 판단할 때 파상관제인이 제3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도 출제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억번과 니은번이 시험 범위를 초과하면서 이 부분들이 출제에 많이 쓰이지 않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지문이 없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두 개 지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최소한 지금 4번과 5번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을 찾는다는 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결국은 찍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디귿은 적어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3번과 1번을 제거한 다음에 한 30% 정도의 확률로 찍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겠습니다. 틀려도 무방한 문제니까 파상관제인 정도만 점검하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네, 46번 무권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무권대리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갑, 을, 병 상태로 무권대리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동적 무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번 위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면, 그러면 뭐 일반적인 문제는 아닌데,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에게 매매 계약을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했다면 구조적으로 이중매매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자, 이 무권대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자,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 대리행위가 추인이 되게 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그러면 이중매매 구조가 갖추어졌죠. 자, 이랬을 때
자, 무권 대리를 추인해서 소급효가 생기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갑, 병 이외 제3자라면 정이 되겠죠. 정의 권리를 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자, 저 등기를 가져간 정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무권대리 소급표와 관련된 이 제3자 지문이 이제 첫 출제가 되는 모양새인데 조금 복잡하니까 삼각형 쳐놓고 판단을 보류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2번 을이 갑을 적으로 상속했을 때, 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이 지문은 출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을 상속은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판다고 말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에요. 자, 이 지문은 삼각형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3번 갑의 단독 상속인이 무가 있다면 병에 대해서 위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갑의 단독 상속인인 을 이외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본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추인권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법적으로 동일인 평가하기 때문에 갑이 할 수 있는 추인권은 갑의 상속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지문에서 을이 갑을 상속했을 때 거절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을이 무권대리 행위를 스스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거절권 행사가 금지되겠지만 지금 이 무는 이 무권대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상속인이니까 갑의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면 그러면 철회권 행사는 할 수가 없겠죠. 자, 최고권은 선의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허용되는 거니까 악의자는 철회를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 삼각형이 나오더라도 4번 지문에서 단순 암기사항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4번까지 빠르게 내려와서 정답 4번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이 되면 되겠고요. 자, 5번 지문 갑이 을의 대리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을이 미성년자라면 자, 미성년자는 대리 행위는 하더라도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상대방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되는 지문입니다. 자, 2월 모의고사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섞여 있어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은 자, 철회권, 거절권, 철회권, 최고권, 선의, 악의 어떨 때 하는지 요 정도 부분만 되어 있으면 일단 맞출 수 있게끔 약간의 수정을 거쳐 놓았으니까 자, 요 4번 정도 찾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47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해당하는 것 고르라고 했죠. 자, 그러면 2013년에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겠죠. 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그대로 두면 자, 이 형사 피의자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거의 협박하듯 해서 성공보수를 너무 많이 뜯어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서 자, 최근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분류가 된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니은번에 반사회적 행위로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 여기까지 본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맞습니다만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를 하는 것은 보관계약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 임치 부분까지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면 이제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대법원에서는 임치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니까 판단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디귿번이 좀 판단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해 보험자로 그러니까 혹시 태아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산모가 보험금을 수익할 수 있도록 태아보험 같은 거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체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죽이거나 상해를 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그러면 무효겠지만 지금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고를 대비한 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약이 되겠고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으니까 자, 기본서라든가 교재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기억번의 형사사건의 송홍보수 약정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자, 니은번, 디귿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것 고르면 1번이 되겠네요. 네, 48번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문제인데, 자,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일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없으니까 아직은 유동적 무효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매매계약에 관련된 권리 의무는 전혀 인정되는 것이 없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에 관련된 협력 청구권이라든가 협력 의무들은 인정이 될 거다.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 매매대금 이행 제공 있을 때까지, 매매대금은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행 제공을 안 해도 돼요. 허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매매대금 이행 제공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자, 이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라고 하면 협력 의무는 당장에 진행을 해야 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자, 돈 안 준다고 협력을 안 하면 허가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협력부터 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금과 등기 문제를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에 관련된 권리 의무는 없는 것, 협력 의무에 관련된 권리 의무는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니은번, 의리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하면, 자, 계약금의 배액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유동적 무효지만 계약금 계약은 이 유동적 무효와 별도로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가 가능할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등기 미이전 이렇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능하고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도 불가능해요. 다른 방법의 해제는 불가능하고 이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암기가 동반이 돼야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계약금에 관한 조항들은 거의 2월 마지막 주쯤 이렇게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서 2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니은번의 판단이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숙달해 나간다면 삼각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하였다. 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했는데, 뭐 종전에 출제 기록이 없는 판례예요. 그래서 삼각형 대응하셔도 괜찮겠고요. 뭐 잠깐 설명드리면, 자, 기간이 허가를 못 받은 상태로 기간이 경과하였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후에 또 의견 조율을 통해서 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도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는데, 자, 지금 이렇게 삼각형 지문이 나왔더라도 이 문제는 박스 문제니까, 자,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골라 본다 한다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을 두 개를 가지고, 자, 기억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제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니은이 들어간 것들을 또 제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디귿번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1번하고 3번하고의 고민에서 내가 선택해서 틀렸다라면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이때 나머지를 좀 제거하는 방법으로 확률을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로 50%까지는 그래도 끌어올렸다 그러면 대응은 충분히 잘 한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맞추는 목표보다는 내가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거를 하고 있는지 정도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9번은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 고르시오 하는,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입증책임 이야기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연습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읽어둡니다. 자, 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항상 그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자, 이런 게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또 판사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맞는 지문이지만
평가가 어렵다면 빠르게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에 미련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2번 지문.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자, 어떤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어떤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안으로 배우고 있을 조문이에요. 삼각형이 나왔지만 여기서 틀린 지문이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정답 2번에 고르시고 나머지를 읽지 않고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지문이에요. 자, 틀린 거 고르셔서 틀린 지문이 나왔고 단지 이제 1번 지문은 시간을 좀 뺏겠다라는 의도 정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말고 이런 가장조건 지문들, 기성조건, 불능조건, 불법조건 문장들 출제가 됐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지문들 후딱 좀 보면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면 불법 조건이니까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될 테고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종기는 끝나는 기한이니까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5번 기한의 이익은 채 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법조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3, 4, 5번을 읽게 되면 시간을 좀 뺏기게 되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틀린 지문이 이번에 발견됐을 때는 나머지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좀 체크해 보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50번은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인데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신경 씁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절대적 무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상대적 무효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두 번째,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없다. 무권대리 추인이나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소급효 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특약이 없는 이상 소급효가 없다. 두 가지가 기본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더 응용 문제라고 하면 자,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된 것도 상대적 무효니까 취소해서 무효가 된 이후에 다시 무효행위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법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된 후 그 문제점이 해결된 후에 무효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모든 추인의 공통사안이에요.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모두 다 그 원인이 해결된 이후에 추인의 말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소급효가 있다고 해주셔야 되겠고 추인한 때로부터 권리자에게 기속된다 그러면 X. 자, 그래서 자,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 추인,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이 세 가지 추인의 소급효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을 했을 때 그게 승낙 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지 또는 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죠. 자,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소급효는 잘 부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승낙 시부터 발생하는 게 맞겠지만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문제는 박스 문제니까 또 소급법을 적용해 보면 옳은 것 골라봤을 때 기억번은 우리가 선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기억번이 들어가지 않은 것 제거하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관련해서도 틀린 지문이라는 걸 소급효 관련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번 들어간 것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자, 1번과 3번 두 개 중에 하나까지는 좀 줄이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1번으로 하느냐 3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적어도 50%까지는 확률을 높였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못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50% 이상의 확률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소거법 하고 그리고 이렇게 1번, 3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기는 할 텐데 틀려도 무방합니다. 34회 기출문제의 특성이 이렇게 정답 자체가 딱 골라지지 않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남게 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겪어보는 훈련도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연습하는 거니까 틀리는 부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줄일 수 있느냐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51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점유회복 관계라고 하면은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회복자에게 돌려줄 때 과실취득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권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조문을 좀 외우는 문제인데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판례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자,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건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이 안 되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되려 청구를 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에 걸리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판례가 지금 선고 3년째를 맞이하는데 작년에 출제가 될 때 33회 출제될 때는 정답이 아닌 지문으로 소개가 나왔었고 그리고 34회 때는 또 이제 바로 시험 직접적으로 출제로 이어진 이런 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4, 5년간은 출제가 좀 이어질 것 같고 통상의 필요비는 무조건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니까 되려 과실 취득을 못하는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겠어요. 1번 지문만 합격했다면은 밑에 있는 지문들은 읽지 않고 생략해도 무방한 내용이었겠고요. 제가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면 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 신청이 있을 수 있겠죠. 필요비에는 상환기간 허여가 없지만 유익비에는 상환기간 허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에 준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과실 취득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행지체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 점유회복관계 규정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제권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의점유자라고 해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물건을 돌려줄 때 과실은 모두 다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의 경우에는 점유회복관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2월 모의고사로는 좀 어려웠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됐을 때 선의이면서도 자주점유자라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배상하면 되겠고 악이거나 타주라면 모든 손해배상해야 되는 부분이랑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4번 지문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 규정 잘 외워져 있고 또 최근에 중요한 판례들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답 맞출 수는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2월 모의고사라면 정답률이 좋지는 않을 텐데 6월쯤 갔을 때는 이 정도 문제에서는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네, 52번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소유에서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중에 공유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34회 때 합유 출제가 있었으니까 점검 정도로 생각하시고 35회 시험에서는 공유 위주로만 준비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합유를 혹시 낸다라고 하면 공유와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특성 부분을 출제를 하게 되는데 자, 공유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자유롭지만 합유에서는 분할이라는 개념이 없다. 또 공유에서는 지분을 처분할 때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지분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에서는 전원 동의가 없이는 지분 처분을 못한다. 자, 그리고 자, 공유에서는 공유자 중에 1인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상속이 되겠지만 합유는 조합계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지문으로만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합유를 자세히 공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공유와의 차이점 정도에서 점검해 주시고 옳은 것 모두 고르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공유에 좀 집중을 하시고 합유 공부는 이렇게 공유와의 차이점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5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약간의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자, 교환 계약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고요. 시험에 교환으로 출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환과 매매는 소유권을 넘기는 채권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것을 연상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등기 청구를 할 때에는 소유권을 이미 취득해놓고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아직 갖지 못한 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이라면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기본기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2번, 자,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승계를 해줬으니까 이 점유는 더 이상 없어졌겠지만 자, 승계받은 사람이 점유를 승계받아서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건데 자, 매수인이 직접 점유를 안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승계인이 점유를 승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조금 응용 지문이지만 시험에 많이 출제가 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2월 모의고사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6월 이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상황이 될 겁니다. 나머지도 얼른 볼게요. 자, 3번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권리 행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4번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에는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준 등기이기 때문에 매도인 즉 채무자의 허락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 채무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양도를 할 수 있고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의 경우에는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랑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매매와 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지만 매매는 그 등기청구권이 매도인의 매수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생긴 것인 반면에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20년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취득한 거니까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54번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1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민법 214조에 기해서 방해, 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14조에는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 규정은 있지만 비용 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비용 청구. 자,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지 그 비용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을 좀 정확하게 읽었다면 바로 1번의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될 수는 있는데 한번 틀려보면 다음부터는 물권적 청구권은 비용 청구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원인 제거가 맞고요. 결과 제거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요. 자, 이 부분은 좀 까다로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겠죠. 미등기니까.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2번은 좀 삼각형이 나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3번 지문은 물권적 청구권의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다면 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어떤 행동, 특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를 판단해 주시는 거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도 진짜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성질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일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반환 제거 예방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 1번 지문에 저 비용 청구를 좀 세심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연습이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55번은 점유취득시효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예요. 자,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삼각형 쳐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효 중단은 이제 시험 범위라고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이제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점유를 못하게 하거나 그 점유의 자주평원 공연을 깨트려야 되는데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고 해서 점유가 중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가 됩니다. 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 그러면 굉장히 좀 실력이 많이 높아졌다 하는 거고요. 시험적으로는 삼각형 치고 빨리 패스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됐을 때 점유자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자, 요건 기본기입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분명히 245조 1항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규정이기 때문에 좀 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가능해요. 하지만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행정재산으로 나중에 바뀌었다면 결국은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행정재산은 국가에서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취득시효로 국민들이 가져간다면 국가 행정이 마비가 될 것이라서 자, 애초에 행정재산이던 일반재산이었다가 행정재산으로 바뀌던 일단 행정재산이 되어버리면 취득시효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미 시효 완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점유자는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을 테고 등기만 하면 소급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토지 사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개념도 등기만 하면 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 자, 등기만 하면 소유자가 될 시효 완성자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를 하자고 들 테고 등기를 하는 순간 이 부당이득 개념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직 등기를 안 했을 때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인은 무효 등기 명의인이겠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무효 등기를 승계 취득 형태로 이런 이전 등기 받아봤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취득시효 같은 원시 취득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무효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시효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아봤자 그게 온전한 등기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되겠고 무효 등기 명의인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지문이 되겠고요. 1번 지문의 삼각형 그리고 5번 지문도 완전히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2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4번 지문도 바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2번하고 그리고 3번 정도는 일단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고 한 5월, 6월 넘어간다고 하면은 4번 정도도 제거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네, 56번. 자, 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물권법 총론 문제로서는 좀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좀 접근해도 괜찮겠고요. 자, 상속은 포괄 승계고 계획이 없이 갑자기 누군가가 죽으면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길 거고요. 신축은 사실행위인데 신축을 통해서 건물이 생겼는데 등기부가 없다고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기둥, 지붕, 주벽
신축을 완공한 자가 최초의 원시취득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화해조서를 잘 생각해 보면 서로 화해를 하려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법률행위가 될 테고 자 그렇다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7조에서 등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판결에는 형성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형성 판결에서는 판결문의 그 물권 변동의 효과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이행 판결은 등기를 이행하라는 형태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 판결이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좀 읽기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게 삼각형 나오더라도 4번 지문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있었던 지문에서 정답이 걸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5번 지문 가볍게 보면 경매라면 물권 변동은 경락되고 완납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삼각형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정답이 찾아지는 문제들은 삼각형 좀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57번 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보통 물권은 동산, 부동산 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재산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도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서 창설될 수는 없다. 맞죠? 자, 물권은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외에는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규칙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관습법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 등기만에 말소를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은 이 문장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기는 할 건데, 네, 자 만약에 그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됐다면 표제부상의 잘못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만 수정하다가는 또 다른 전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 건데, 근데 삼각형 쳐놓고 빨리 넘어가 본다라고 하면 토지의 일부도 용익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게 밝혀졌다면 지적도가 잘못 만들어진 게 확인됐으니까 실제 경계선에 따라 지적도를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자, 3번을 X 찾아서 딱 3번 정답 이렇게 하기보다는 3번을 뺀 나머지 지문을 좀 제거하는 방법으로 3번을 찾아주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정답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3번 지문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모의고사에서는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뭐 한 5월부터는 맞출 수 있게끔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전세권 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겠죠? 뭐 주택임대차 같은 것과 비교 때문에 내는 건데 주택임대차는 인도, 주민등록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지만 전세권은 물건이고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이 되기 때문에 뭐 인도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는 전세권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라서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2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문장으로 외우지 마시고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건물에 있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하는 권리에도 미친다라는 뜻이 갑소유의 건물이 을소유의 토지에 있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갑에게 있다라고 하면 건물에 있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건물을 경매해서 누군가에게 낙찰시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같이 경매가 되는 현상을 건물에 있는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말을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테고 문장의 구조로서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 소위 종된 권리 법리라는 겁니다. 건물 쪽이 팔리면 지상권도 팔린다. 건물에 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감각적으로 약간의 수정들을 좀 대응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공부가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2번. 자, 되겠고요. 3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사용하는 것은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 1번에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걸 지금도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된 것은 사용 수익권 등을 아예 배제해 버리려고 하면 전세권의 물권의 기능 중 일부를 없애버리려는 물권법정죄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도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용 수익을 아예 못하게 만들면서 담보 목적 전세권 설정하자는 건지 사용 수익은 나중에 하더라도 배제까지는 안 하고 담보 목적 설정하자는 건지로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최근에 전세권 관련해서 선고된 판례 중에 출제 이슈 사안이니까 35회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차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 부담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스스로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 의무 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가 전세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중요 사안입니다. 5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을 때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까지 대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을 때에는 등기부에 이미 전세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갱신의 등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풀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근데 향후에 우리 35회 시험, 36회 시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한다면 1번과 3번 지문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네, 59번. 자,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 소유의 X토지의 지상권 취득한 후에 지상의 Y 건물을 완성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관계도를 살짝 그려볼게요. 자,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라 지상권을 빌리고 그 위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을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지상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도가 자유롭다는 건데 자, 기업권처럼 지상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만 팔아도 되고요. 또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종된 권리 법리에 따라 두 개를 함께 양도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약에 따라 하나만 양도하는 것까지도 허용되는 게 지상권이에요. 그리고 디귿번 지료지급 약정이 있으면 지료를 지급해야 될 텐데 그걸 미지급하는 기간이 2년분에 이른다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분밖에 미지급 상태가 없으니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2년분까지 가야 소멸 청구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틀린 거 모두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양도는 무조건 허용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두 개 X 치고 디귿번 2년인지 1년인지 체크하면 모두 다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뭐 사례 형태의 문제고 약간 박스 문제라서 좀 약간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틀리면 안 되는 난이도 중하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식이 사례이기 때문에 완전 난이도 하는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응이 충분히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지역권은 판례나 사례 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다 라는 측면과 점유를 하지 않은 권리다. 두 가지 측면이 지역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과 요역지가 항상 같이 다녀야 하고 분리 양도는 할 수가 없다가 지역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또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해야 된다. 그 땅을 위해 지역권이 생기면 그 요역지의 모든 공유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떤 땅을 위한 시효취득인지 당연히 요역지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삼각형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점유자가 어떤 시효취득이라는 걸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사실 뭐 우리가 어느 권리의 시효취득에서도 불법 점유자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정답 자체를 고르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5번은 지역권이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것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규정이고, 자, 4번 지문은 판례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판례가 아니니까 난이도가 하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다면 지역권에 관련된 조문이 좀 암기가 덜 되어 있는 것인 거니까요. 암기가 덜 되어서 문제를 틀리는 건 크게 골칫거리는 아니에요. 이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차차 관리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역권에 있는 문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개 안쪽의 문장에서 선별해서 내는 거니까 조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61번입니다.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Y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했다라는 사례입니다. 자, 틀린 것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을이 갑에게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위 부종성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소멸하는 결과가 될 거고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들은 채권이 사라지면 다 이렇게 바로 무효가 되는 성질이 생겨나는 거니까 기본 개념이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갑은 Y 건물의 소실로 인해서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고요.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거나 해서 경매가 불가능해졌을 때 그 대체물인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압류해서 우선 변제받는 기능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 같은 권리에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인정되는 권리니까 이것도 저당권의 기본 성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네요. 이 부분은. 디귿번. 갑의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느냐. 담보물권들은 채권이 항상 필수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랑 항상 같이 다녀야 되겠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이지만 담보물권의 기본 성질인 부종성, 또 수반성, 물상대위성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기본 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틀린 지문들 모두 골라보면 니은, 디귿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2번은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고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정해놓고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 되겠고요. 이 채권 최고액에는 1번 피담보 채무의 이자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자를 등기해야만 우선 변제받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자동 산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담보 채무 확정 전이라고 하면 확정 전에는 채권도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도 변경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정이 되기 전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확정 후에는 함부로 바꿀 수 없겠지만 확정 전에는 바꿀 수 있겠습니다.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자, 지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대출 관계나 채권 채무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경매로 정리를 하겠다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피담보 채무의 액수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될 겁니다. 경매 신청 시에. 좀 주의할 것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게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에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는 부분의 판례도 있습니다.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되는 거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근저당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혹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자, 전체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까지만 자, 변제를 하면 더 이상의 추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하면 약정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채권 채무가 확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인데 시험에서의 중요도를 본다 그러면 3번하고 4번 지문이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은 지문이 되는 거니까 3, 4번의 판단이 올바르게 되는지 잘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를 할 수가 있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지만 경매를 하고 혹시 또 배당금이 남는다면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경매까지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할 수 있는 거고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 성립시키는 계약, 설정 계약은 없어요. 하지만 뭐 공사계약 같은 걸 하면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포기 배제 특약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번 건물 신축 도급공사를 한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그럼 공사가 끝나지 않았죠.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때 토지의 유치권 행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에 돈이 들어가서 건물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 완공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건물 공사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건물의 유치권이 어렵고 또 지금은 토지의 유치권 하려고 하는데 신축공사에서는 토지에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도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4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을 할 수가 없겠고요. 유치권은 이 변제기 도래가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유치권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타인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의 주의 의무는 모두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시험 범위 외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로 남의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만 중개사 시험에는 이런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없기 때문에 5번 지문은 바로 X를 쳐도 괜찮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권리지만 저당권 설정을 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은 용익물권이지만 지역권 같이 독립적으로 경매가 안 되는 권리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고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다.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3번. 자, 민법 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한다고 했을 때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락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철거 방지를 위해서 토지 건물 같이 경매할 뿐 건물의 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던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자, 건물 쪽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자, 4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3취득자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비,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3취득자는 세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경락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고 선순위 저당권의 채무를 대의 변제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출제자가 지금 제3취득자라고 직접 써준 게 아니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고 써줬더라도 제3취득자로 읽을 수만 있다면 딱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건물 건축 개시되기 전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앞으로 시험 공부가 조금 더 된다라고 하면 거의 키워드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나대지 저당권으로 출발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이 생겨난다든가 이런 부분들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는. 자, 토지 소유자가 건축에 동의하고 뭐 저당권자가 동의하고 아무리 해도 출발이 나대지 저당권이라면 법정지상권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지문이 되겠고요. 자, 2월 모의고사에서 풀기에는 아직은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일괄경매청구권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공부가 어느 정도 심화 과정까지 한 4월까지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해결할 만한 문제니까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틀렸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65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환매라고 하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환매권 1번이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소권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틀렸어요. 자,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일신전소권이 없습니다. 자, 일신전소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일신의 몸에 붙어있는 권리라는 느낌인데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들을 일신전소권이라고 하고 가족법상 권리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부모 자식 간의 무슨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권리는 양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 일시전소권이 되는데 환매권 같은 재산적 권리들은 일시전소권이 없어요. 중개사 시험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 1번을 빨리 풀어주시면 되겠고 일신전소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렵다면 빠르게 삼각형 치고 자, 주계약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계약인 환매특약도 무효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면 환매기간은 연장이 안 된다. 그리고 매도인이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 안 하면 자 그럼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렇죠?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되는데 기간 내에 대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매매 목적 부동산일 때 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에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자, 1번을 뺀 나머지 지문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1번을 고르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한 번 정도 틀려본다 그러면 중개사 시험에 일신전소권이 없다라는 개념으로도 풀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틀렸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좀 연습하시길 바라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66번입니다. 자,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병도 수익에서 표시를 했다 했을 때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례로 출제될 때는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면서 매매 대금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자,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고요. 자, 1번에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부존재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자, 갑과 병이면 이렇게 대가관계를 말하는데 대가관계는 이 계약의 핵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갑과 병의 개인 사정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항을 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자, 보상관계, 갑과 을 사이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다 영향을 주겠지만 대가관계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2번. 자,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제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계약의 해제나 취소는 당사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계약이 문제가 생기면 갑이 해제하거나 을이 해제할 수는 있어도 병이 해제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은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갑과 을의 계약이 깨졌다면 반환의 문제도 갑과 을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대금을 지급할 때는 병에게 지급했지만
반환 청구할 때는 병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계약의 해제, 취소 또는 원상회복 등등의 문제는 모두 다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도 얼른 본다 그러면 갑이 의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청구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던 수익자는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갑은 병의 동의가 없어도 의뢰 채무불이행으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는 갑과 을의 고유 권한이니까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제는 병이 하지도 못하지만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병의 동의 없어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라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암기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보상관계 문제인지 대가관계 문제인지 구별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잘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렵지만 조금 연습하면 4월, 5월 이후에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67번입니다. 자,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했으나 그 후에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후발적 불능이 벌어졌는데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매매계약이 후발적 불능됐을 때 누구의 귀책 사유에 따라 불능됐는지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손해배상 청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매매대금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되는 부분은 매도인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의 경우에만 매수인이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으로만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현재 갑이니까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면 채무불이행은 아니고 위험부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데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러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급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뢰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면 자, 조심할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자, 매매대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로 끝나야 될 일인 거지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갑의 귀책 사유라면 해제로 갈 텐데 을의 귀책 사유, 매수인 귀책 사유니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고 채권자에게 위험부담 시킨 다음에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을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거라면 그러면 을이 어쨌건 잘못을 한 거니까 을의 귀책 사유 있을 때랑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지문이 모두 다 위험부담 관련 지문이고요. 쌍방 귀책 사유 없을 때는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줬다면 돌려받아야 된다. 자, 매수인 귀책이거나 매수인 수령지체 중일 때에는 자,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대금 지급을 하게 매도인으로서는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 모두 고르라고 하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68번입니다. 자, 매매에서 과실귀속과 대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번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좀 인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은 매매대금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 대금을 완제를 했다 그러면 매매대금이 입금이 완료가 되면서 그 대금에서 이자가 발생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이라는 것만 보고 매도인 귀속으로 함부로 풀지 않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면 대금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데 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어떤 사유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대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죠.
자,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없다라고 하면 물건을 먼저 인도받았다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겠지만 약정에 따라 대금을 늦게 주기로 했거나 어떤 대금을 못 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 읽어주시면 되겠고, 암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측면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매매계약이 취소됐을 때 선의점유자인 매수인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될 거고요. 자,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어질 거냐 하는 건데, 해제의 경우라면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건데, 근데 자, 취소의 경우라면 점유회복관계 원리를 적용해 본다라면 과실 취득권이 있는 선의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고, 그렇다면은 자, 매도인도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어지겠죠. 다만 이 부분은 판단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귿번의 삼각형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자, 기억 니은이 좀 명확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소고법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기억 들어간 부분은 제외, 기억 들어간 부분은 제외, 그리고 니은이 빠진 부분 제외, 니은이 빠진 부분 제외 하고 나면 이제 니은 디귿 남겠죠. 그러면은 2번하고 4번 중에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3개까지는 지울 수 있는 여건까지만 만들었다라고 하면 공부는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지금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네, 69번입니다. 자, 매매 일방 예약, 예약으로 그냥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이 매매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자, 뭐 굳이 외울 문장은 아니겠고요. 그러니까 매매 예약이 성립하려면 앞으로 어떤 본계약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읽어진다면 삼각형식으로 넘겨도 될 지문이고요. 자, 2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도가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에 인도를 받았을 때 그 기간이 도가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도가하면 그냥 완결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척 기간이고 빨리빨리 행사라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가하면 완결권은 소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 같은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내에 행사를 못하면 완결권은 무조건 사라지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텐데, 이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되겠고요. 삼각형. 3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행사기간 약정하면, 기간 약정을 하면 그 기간 내에 무조건 행사를 해야 된다. 약정 안 하면 성립일부터 10년까지 행사하지만 약정을 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겠고, 4번 예약 완결권은 성질이 형성권,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맞고요. 그리고 예약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예약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분이 제척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기간을 지켜야 한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인데, 지금 2번하고 5번 사이에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틀려도 무방한 문제가 되기는 하겠고요. 다만 자, 3번하고 4번 정도 제거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0번. 자, 매매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매매는 유상, 낙성, 그리고 쌍무 분료식 계약이겠죠. 시험 범위 내의 계약이고 일반적인 계약이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지상권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상권 위에 지어진 건물을 매매할 때 지상권도 함께 파는 우리가 현상을 많이 보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도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모든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도 준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매수인 전부 부담 틀렸겠죠. 자, 비용은 한쪽이 다 부담해도 되기는 하는데 합의가 됐을 때만 그런 것이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공평하게 절반씩 균분하여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내용에 정답이 걸렸으니까 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경매는 하자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리하자 담보 책임만 적용하고 물권이하자 담보 책임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이 4번인데, 자, 5번 지문이라든가 또는 3번 지문은 아직은 좀 연습이 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4번은 상식적인 개념으로 접근해도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맞춰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네, 71번입니다. 자, 71번은 계약금 관련 문제인데, 문제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접근을 해 보더라도 이 디귿번 지문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혀 출제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 채권양도라고 하는 특이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풀지 않아도 될 문제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문제가 되겠고, 학생분들이 뭐 이렇게 기억, 니은 부분들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자, 뭐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중도금을 지급했다라면 또 이렇게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디귿번을 모르면 답이 안 골라지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길이도 길고 그렇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문장이 섞여 있다면 그때는 빨리 포기하고 지나가는 게 현명한 생각이 되겠고, 시간이 남아서 돌아왔을 때 기억, 니은 정도만, 요 정도만 체크해 줄 수 있는 여건이면 되겠습니다. 두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자,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라 한다라면 디귿번 정도가 될 거예요. 디귿번 정도가 될 텐데, 네, 틀려도 무방한 문제니까, 자, 시간을 뺏기지 않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72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 지문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 단 그걸 이제 구해다 줘야 되고, 못 구해주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자, 임대인이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이제 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인이 또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자체는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앞으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그건 또 진행해 봐야 될 일이지만은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고 책임의 문제로 갈 겁니다. 자, 이번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도 허용이 되겠죠. 과거에 임대차는 20년 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임대차는 제한 기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영구 무한의 임대차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가 가능한 건데, 임대인이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동시이행 항변 비슷하게, 자,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필요비를 사실상 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4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야 되겠고요. 자,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있다면 제3자랑 상의를 한 부분이 없어요.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라면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는 형태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원래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 협력을 해줘야 될 의무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시설물들을 설치해 놨다면 치워주고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2월 모의고사에서는 임대차 단원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서 4번 지문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얼만큼 제거되는지 점검하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73번입니다. 자,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의 엑스토지를 임차한 후에 그 지상의 와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소유의 토지를 임대차로 빌린 다음에 그 위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차가 종료하고 이제 을은갑에게 건물을 팔으려고 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하려는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자, 1번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건물을 땅 주인이 샀다가는 또 타인 토지에 건물이 걸쳐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매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갑토지에 있는 부분만 매수한다면 그것은 허용이 되겠지만 전체에 대한 매수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2번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한 후에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해서 토지를 또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즉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해결이 되기 전까지도 토지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합법적인 권리 행사든 불법적인 권리 행사든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 대가는 지급을 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3번 특별한 사정 임료나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면 등기를 넘기기가 어려울 테고 그러면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동시 이행 항변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청구는 되되 다만 등기가 해결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차입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됐다.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됐다면 매수 청구권 허용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까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허용한다면 건물을 팔기 위해서 일부러 연체를 하는 임차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용하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차입 연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매수 청구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1번이나 4번 같은 지문들은 매수 청구권이 안 되는 좀 특수 상황이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됐을 때 을이 Y 건물 철거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다라는 말은 이 철거 약정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으로서 기능하는 건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라 철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 약정은 효력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건물을 팔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죠. 네, 74번입니다. 자, 매매계약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요 박스 문제이기는 한데 시험 범위 외의 지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패스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풀 수 있는 지문이라고 하면 지금 네, 뭐 기억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니은번에 과실상계, 자, 디귿번에 원상회복할 때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느냐 이런 지문들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려고 너무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빠르게 패스하고 시간을 버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건드리려고 해봐도 결국은 정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너무 답에 좀 욕심내지 말고 빠르게 버려야 될 문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75번입니다.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집합건물법은 사례 출제가 없고 대부분 조문이고요. 공용부분 법률관계만 잘 알아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좀 공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용부분은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정도로 대표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물권 변동에 등기가 필요치 않겠죠. 엘리베이터에 등기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대지 사용권은 집합건물 밑에 땅바닥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상권처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될 거고요. 전유 부분 팔릴 때 같이 팔릴 것이고 자,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마치 지상권이 건물과 따라가듯이 자,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 분리 처분하는 경우는 있지만 강제 경매로 분리 처분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보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4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자, 2번하고 4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각고기자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자, 역대 공용 부분 기출문제 중에 가장 출제 횟수가 많은 지문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틀린 자리 잡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나 2번 지문이 잘 안 읽어지더라도 5번까지 신속하게 내려온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난이도가 좀 낮은 형태의 문제니까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네, 76번.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 가담법 적용 요건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여금이 목적물 가액보다 큰 경우라야 된다. 예약 당시 기준으로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 돈 플러스 약정이자보다 큰 경우라야 된다. 두 번째, 채권이 소비대차 채권이라야 된다. 세 번째, 가등기든 소유권 이전 등기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소비대차 채권이죠. 자,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적용하는 건데 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소비대차 맞죠? 2억 원 상당의 고려청자 등기가 되지 않겠죠? 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차용금 소비대차 맞죠? 자, 1억 원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더 비싼 게 맞죠? 자, 그리고 가등기까지 했다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공사대금이니까 소비대차가 아니라서 벌써 적용이 어렵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차용금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3억과 4억을 비교하면 더 비싸 보이지만 이미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억 원을 빼고 나면 그러면 3억과 2억 원을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순위를 빼고 났더니 더 비싼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자, 3가지 적용 요건만 잘 알고 있다면 적용해서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77번입니다. 자,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입장에서는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좀 버려져야 될 문제가 되겠고, 그 명의신탁의 제3자를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34회 때 좀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억번인데,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기본재산 처분에 가서 허가권을 갖는 관할관청이 제3자에 해당될 수 없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법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단이 어려워요. 자, 그리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수탁자의 채권자라든가 이런 사람 제3자 될 수 있겠지만 상속인은 어디 가도 제3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번은 좀 명확한데 채권과 압류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을번에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신탁자와 체결하고 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등기만 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공부를 좀 세심하게 하신 분들은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도 삼각형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경우에 따라서 공부를 심화과정까지 아주 잘 하신 분들은 판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기억번 지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니은번 하나를 지금 골라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니은번하고 또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부분이 또는 4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부분이 판단이 안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답은 1번입니다만은 푸시는 것보다는 빨리 패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뭐 30%도 안 되는 확률의 문제를 갖고 계속 씨름하는 일은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다. 네, 78번입니다. 자, 을은 2013년 1월 5일 갑으로부터 그 소유의 액수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료 5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서 임대차하는 계약 체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는데 지금 주택이죠. 좀 특이한 점은 계약기간이
최단 기간이 2년이라 해야 되는데 1년으로 짧게 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 인도바다 주민등록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그러면 자, 을은 2013년 1월 6일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인도 주민등록 받은 날이 2013년 1월 5일이니까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 취득한다. 맞겠죠? 자, 좀 복잡하고 긴 문제라서 바로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빡빡한 문제는 아니에요. 침착하게 시간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2번 제3자에 의해서 2013년 5월 9일 경매가 개시돼서 X주택이 매각이 됐을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자, 주택임차인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자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택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했거나 또는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야 하는데 지금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기는 하겠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시간이 충분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 갑이 X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집주인이 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할 거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이제는 바뀐 주인인 병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4번 을이 이기 차임에게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자, 상가는 3기로 하지만 민법상 임대차나 또는 주택임대차는 이기 차임을 연체한다면 해지 사유가 될 거고요. 해지 사유에 해당한 이기 연체가 있다면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번 묵시적 갱신됐을 때 갱신 임대차는 주택이니까 최단기간 2년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시간이 쫓겼다라면 좀 버리고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시간이 충분했다면 침착하게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79번입니다. 자,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2023년 5월 1일 날 갑으로부터 그 소유 서울시 소재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에 월 100만 원. 자,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해서 1억을 늘리면 환산보증금은 11억 원이 되는 9억 원을 한참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가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의뢰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 34회 때 출제가 굉장히 유력했던 지문이고요.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그리고 3기 연체 시 해지 조항, 그리고 최근에 뭐 감염법 예방 법률에 따라서 해지하는 규정까지 요 정도만 적용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중에 이 갱신 요구권 규정이, 자,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어도 적용이 가능은 하지만 기간 약정이 있어야 그때로부터 만료 전 뭐 6개월,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기간 약정을 안 해버리면 최단 기간이라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최단 기간이 9억 원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만료 전 6개월, 1개월 시점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갱신 요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 부분은 갱신 요구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 약정만 있더라도 적용됐을 거고 기간 약정이 없더라도 9억 원을 넘지 않았다면 이것도 적용됐을 텐데, 자, 9억 원도 넘으면서 기간 약정도 없는 상태라면 갱신 요구의 기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재작년에 선고가 있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34회 최초로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디귿번을 모른다면 답이 골라지기 어려운 상태고요. 디귿번을 안다면 답이 골라질 겁니다. 자, 대항력은 9억 원이 넘어도 인정이 되는 내용, 임차권 등기명령은 9억 원이 넘으면 인정되지 않는 내용. 그러면 기역 니은은 9억 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 디귿번이 9억 원을 넘었더라도 원래 인정돼야 될 갱신요구권이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이 안 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정되는 것은 기역번 하나, 1번이
될 텐데, 자, 이 디귿번 판단을 못하게 되면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디귿번 지문을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80번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문제인데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양자간 명의신탁이긴 한데 제한 회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네, 학생분들 입장에서 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응할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무효명의신탁의 소유자는 신탁자만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갑, 을은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등기 청구는 안 된다. 자, 왜? 무효는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왜? 갑이 소유자니까. 3번,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건데, 자, 이 부분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일단 보류해놓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는 게,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 된다고 하는데, 이 판례는 특이하게도 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의 등기 청구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이나 또는 뭐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개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판례예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줬다면 병은 제3자니까 소유권 취득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을 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도 살짝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3번과 5번 경계선에서 학생들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자, 5번은 살짝 시험 범위를 벗어난, 3번은 일반적인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개별적으로 외우지 않았다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또 외워서 양을 추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일반적인 판단만 해주시는 쪽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법원에는 수많은 판례 중에 이례적인 판례들을 다 외운다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자, 2월 모의고사 해설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작년 34회 기출문제에서는 시험 범위를 벗어난 지문들이 좀 다수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려야 할 문제들이 제법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첫 모의고사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버리는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를 한 것인데, 자, 버려야 될 문제들을 다 버리고서도 최소한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 지금 2월 달이라는 걸 측면 감안했을 때는 4, 50점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공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자, 이상하게 나온 좀 특이한 판례들을 너무 공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실수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수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에도 화이팅 하셔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